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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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그 수업의 마지막 시간, 네, 기초반 졸업 낭독회 시간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단톡에 남기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낭독회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수업은 2시간 30분 중간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쉬고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네, 마지막 수업이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초대 손님도 계시고 하다 보니 안녕하세요. 자, 저희 그 반장님의 사회로 기초반 졸업 낭독회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마이크 열어주세요. 와, 벌써 바로 와,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거예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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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아,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나? 어제 저녁에 안경이 여기가 부러진 거예요. 네네. 예, 그 용접한 부분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오늘, 네. 안경점에 갔더니 그 다리를 고치는 데는 한 달이 걸린대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일단 그건 이제 AS 맡기고, 그리고 또 네. 이제 돋보기 하나 맞췄는데 그것도 또 월요일 날 나온대요. 네, 오, 그래서 집에 있는 살짝 도수가 안 맞는 걸 지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이게 네, 그래서 또, 혹시 제가 이따가 네네. 버벅거리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아, 미리 네네. 양해를 구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저희 네. 인원이 다른 분들이 있어서 저희 인원을 제가 체크를 잘 못하겠어요. 지금 아, 네. 많은 한 것 분, 두 분, 세 같은데. 분, 네 분, 다섯 네,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11분 오셨고요. 네, 그리고 동건님은, 네, 어려우시다고 했고, 은정님도, 예, 그죠? 원장님은 오늘 녹음을 네, 주셔서 나중에 맞아요. 그래서 녹음하는 거 이렇게 할 거예요. 두 분은 참여를 못 하셨고, 네. 어,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현재, 네, 이 낭독회에 참여하셨습니다. 와. 네. 자, 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조금만 반장님, 크게. 조금만 가까이.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아기 다리고 고기 다리더니 아니고 기다리고 이제 조혜신 성우님의 토요 낭독 기초반 수료 기념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네. 네, 그동안 열심히 수업해온 결과를 발표하는데 많은 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함께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초반이라서 조금 어설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들 아주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당 네. 여러분,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줌 대면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은정님께서는 녹음본을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따가 마지막 순서에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동근님은 아마 기말고사하고 겹치고 해서 아마 이렇게 녹음본 못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래서 동근님의 녹음을 찾아서 막 이렇게 짜집기 하려고 했는데 저도 시간이 없다 보니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아, 동근님 거는 못하게 됐고요. 네, 저희 수업 녹음본으로 그 목소리를 찾아서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여튼 무슨 아쉬워하셨다는 거 하시고요. 는 그, 자, 혹시요, 예, 지금 여기 채팅창에 우리 창희 쌤께서, 반갑습니다. 네. 그, 초대 링크 암호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암호 없이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지금 네, 마이크 열려 아무 없이 있는, 바로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지금 이렇게 암호가 있어야 한다네요라고 적어주신 거는 그 전에 적어주신 건가요? 채팅창에서 제가 네, 아니요, 제가 지인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렇죠. 경화쌤.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암호 없이 잘 들어오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은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만 입력하면 바로 들어오는 걸로 되던데요. 라스트 네임을 입력해야 아, 되나 그냥 봐요. 아무 이름만 입력하면 되나요? 예, 네, 퍼스트 본인의 네임, 라스트 네임, 자기 이름을 입력하니까 바로 들어오기가 네네. 되는데요. 그 저희 단톡방에 있는 초대 링크를 보내주신 거죠? 네네. 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혹시 또 뭐 안 되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오늘 휴일이긴 하지만 네, 또 그 네,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또 연락을 내가 말을 하려면 드리도록 어떡해. 하겠습니다. 네, 그냥 말하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토토낭 기초반 수료 낭독회 순서를 진행하기에 앞서 그동안 참 우리를 가르치시느라고 무지 열정을 다했던 우리 영원한 선생님, 네, 조혜신 성우님의 격려 말씀을 일단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아, 네. 네, 우리 전혀 성우님 우리 부탁드립니다. 플랜에 없는 갑자기 격려 말씀을 부탁해 주셔서 제가 살짝 당황스럽지만, 네, 저희가 지금 12번째 수업이에요. 그래서, 음, 토요일 밤에, 그죠? 토요일 이 저녁 8시가 참, 네,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말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또 토요일에는 그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저녁 약속이 꽤 많을 수 있는 그런 토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세상에, 네네. 잠시만요. 그 경화쌤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그 그, 비디오가 이름 아니고 바꿀 수 있어? 그 대기실 풀기를 하시면 되실 텐데요. 대기실 풀기 한번 해보시라고 경화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네네. 그 메인이 조혜신 선생님께서 풀어주셔야 될 거예요. 오픈을 열어주신 분이 대기실 풀기 체크를 풀어주시면 다 제가요? 들어가요. 네, 네, 근데, 호스트만 할 수 있는 기능이라 예, 그게. 예, 예. 근데 제가 수락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수파자 낭독에서 주신 거여가지고, 근데 네. 저희 들어올 때 대기실 아니고 바로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넣으니까 바로 들어왔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지금 뭐라고 하시나요, 경화쌤? 그 대기실에 대기실에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네,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돼요. 그럼 요거를 지금 호스트가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아마 그 호스트가 거기 그 담당하시는 선생님일 거예요. 음, 풀어주셔야. 근데 들어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지금 경화쌤 계속 못 들어오고 계신 거죠? 아직. 좀 화면에 잠깐 비치신 분이 대기실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예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제 다시 한번 링크를 나갔다 드려야 들어오시고. 될까요? 네네. 그, 저도 이쪽은, 제가 만일에 줌 주소를 드렸으면은 제가 이렇게 수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저기 회사 측에서 네. 받은 링크여가지고 아마 그 회사에 담당하시는 분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경화쌤 지인 아니신 분들은 지금 현아쌤 지인과 또 창희쌤 지인 오시는 분들은 다 문제 없이 들어오신 건가요? 네. 좋습니다. 네. 어떡하죠? 경화쌤 확인을 안 하고 계셔서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될까? 아직도 못 들어오고 계신 거죠? 어, 네. 모르겠어요. 네. 저기, 제가 그러면 전화를 한번 드려볼게요. 왜냐면 그 또 들어오셔야 저희 시작할 수 있어서. 그럼 반장님, 네, 잠시 네. 얘기 나눠주셔요. 제가 전화 아, 통화 잠깐 네네네. 해볼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음, 어, 네. 자, 어, 현아쌤, 일단 그럼 낭독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네, 그래서 현아쌤이 제일 먼저 하시고요. 지난번 했던 것처럼 선아쌤, 숙쌤, 그다음에 주선쌤, 그다음에 저, 박순일쌤, 이제 그다음에 백창희쌤 다음에 신경화쌤. 경화쌤은 지난주에는 이렇게 리허설 못 하셨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경화쌤 들어가고 지혜쌤, 록수쌤, 미아쌤 끝나고 나면 그 은정쌤 녹음본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통화가 되셨나요? 어, 통화가 이제 되나 봐요. 네, 그러면 저희 화면을 잠깐만요. 저는 누구 뒤인가요? 김선아 선생님은 기현아 선생님 뒤에요. 두 번째예요. 어, 어, 혹시 뭐 어려우시면 제가 순서 바꿔드릴 수도 있고, 예. 선아 쌤 두 번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저는 누구 뒤인가요? 네. 네. 그래서 순서는 기현아 선생님 먼저 하시고요. 김선아 선생님, 김숙 선생님, 김주 선생님, 그다음 박명숙, 박순일, 백창희, 신경화, 이지혜, 임록수, 최미애, 그다음에 김은정 선생님 녹음본. 네,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통화는 됐는데요. 예, 이게 제가 예. 연락드리는 분과 또 이렇게 기술 쪽의 담당자분이 다르셔가지고 확인을 또 네. 바로 해보신다고 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네. 경화쌤 지인분 아직 못 들어오신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대기실에서 입장 못 하시고 계시다고 한 분이신 음, 거죠? 네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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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우리 음, 신경화 선생님 그 지인분 입장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음. 격려 말씀을. 네.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이 시간에 정말로 높은 참여율로 또 함께 하셨고요. 잠시만요. 전화가 왔습니다. 뭔가. 네. 자, 어떤 해결 방안을 주셨냐 하면은요. 네. 저한테, 잠깐만요. 네. 지금 해당 줌 링크를 다시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 줌 링크를 저희 단톡방, 우리 토토낭 단톡방에 지금 보냈어요. 그러면 경화쌤께서 요 지금 단톡방에 있는 줌 링크를 확인하셔서 그거를 지인분께 전달해 드리면 들어오실 수 있나 봐요. 아마 이게 휴일이고 하시다 보니까 휴일에는 이제 그 업무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금 어떤 네, 착오 내지는 뭔가 기술적인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세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오시나 봐요. 아닌가요? 지금 누군가가 딱 들어오셨는데. 좋습니다. 자, 네. 경화쌤 들어오셨으면 이렇게 손으로 한번 오케이 사인 한번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밤에 저희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 12번째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낭독이라는 네, 그런 길 위에서 저희가 함께 만나서 그죠?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책 속에서 또 네, 길을 찾아가고 들어오셨어. 감사합니다. 네. 와, 네. 그럼 이제 정말 저희가 낭독회 네,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제가 요즘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셰익스피어 낭독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은 점자로 이렇게 셰익스피어의 햄릿 작품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한여름밤의 꿈 작품 들어갈 건데 그 햄릿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갑자기 격려하는데 사느냐 죽느냐 이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 이제 거기서 어쨌든 무슨 연극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연극. 저는 이제 그것을 지금 책에 비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배우 이 연극은 그 시대, 그 시대를 아주 투명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사람의 내면을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을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낭독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그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거울처럼 우리의 목소리로 투명하게 듣는 분에게 네, 감동을 드리고 힐링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낭독회를 통해서 그 시대와 또 지금 현재를 투명하게 우리 이 아름다운 분들 토토낭 토요일 우리 최미아 선생님이 지어주신 저희 반 이름인데요. 네. 토요일은 낭독이 좋아였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낭독이 좋아 팀과 함께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저 물 건너, 저 멀리, 예, 꽤 멀죠, 그죠? 네. 네, 싱가포르에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우리 기현아 님이 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현아님 부탁드립니다. 와, 제가 낭독할 글은 김현수의 지지 않는다는 달리기에 대한 에세이예요. 조혜신 성우님이 수업 때 하셨던 말이 있어요. 낭독은 글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하는 것이라고.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전달할지 알아야 한다고. 이 글은 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고른 글이에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는 항상 너의 뒤에 있다고. 그걸 낭독으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덜 지치고 건강하길 바라며 소소한 행복을 찾길 바라고 위안이 되길 바라며 고른 글이에요. 시작할게요. 다시 벽 앞에서 풀코스를 달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벽을 만나게 된다. 그건 체내에 축적된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됐다는 사실을 뜻한다. 머리로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달리다 보면 이제 내가 축적한 글리코겐이 모두 소진됐으니 조만간 피로가 시작되겠군.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달린다. 신난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벽을 만나게 된다. 이게 내가 아는 마라톤의 피로다. 그 벽이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나 하나 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다.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마음이 든다. 운동학자들이 제 아무리 글리코겐이 어떻고 포도당이 어떻고 설명해 준다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다만 억울한 마음뿐이다. 출발할 때만 해도 정말 좋았는데 그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왜 이런 재앙이 내게 닥친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 처해 평소에 밥을 2공기씩 먹을 걸. 이라고 후회하는 러너가 있으리 만무하다. 경험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글리코겐은 소진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연료를 가득 싣고 출발하는 여객기도 아니고 연료가 떨어지면 공중급유를 받을 수 있는 정찰기도 아니다. 마라톤은 절묘하게도 모든 인간들을 동등하게 만드는 거리만큼 달리는 일이다. 적어도 근육이 필요에 있어서는 말이다. 그러므로 러너는 절망이란 희망에서 몇 킬로미터 부족한 상태를 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은 곧 러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피로라는 것. 러너가 온몸으로 껴안아야만 하는 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것을 뜻한다.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절망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러너는 이해해야만 한다. 대략 35km 지점에서 결승점 사이에서는 러너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또 거부하기도 했다. 교훈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받아들였을 때 나는 결승점에 들어갔고, 거부했을 때 낙오했다. 교장 선생님 말씀 같은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피로란 심리학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식이요법을 하고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피로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35km 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결승점에 들어갔을 때의 일뿐이다. 옛날에 있었던 일들,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약간의 후회, 몇 번의 웃음, 문득 떠오르는 사람 같은 것들은 모두 35km 이전에서 일어난다. 벽을 만나고 나면 오직 결승점을 생각한 사람만이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가장 힘든 순간에 희망을 꿈꾸는 일이다. 러너에게 피로란 휴식에서 몇 킬로미터 못 미친 상태를 뜻한다. 피로는 결국 휴식이 될 것이며 절망은 곧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일이겠지만 믿지 않을 수 없다. 희망의 원리라는 책을 쓴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우는 희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급진적으로 지향하는 무엇은 어떠한 곳에서도 충족되어 있지 않으며 어떠한 곳에서도 파기되어 있지 않다. 혼신의 힘을 다하여 촉진시켜야 하는 관심사는 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진정으로 희구하는 무엇이며 객체의 측면에서 볼 때 진정으로 희구될 수 있는 무엇이다. 간절히 소망할 때 그 단단하던 벽은 결국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러너는 글리코겐을 남겨둔 채 결승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다. 러너는 혼신의 힘을 다해야만 얻을 수 있는 희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다. 러너의 가장 친한 친구는 피로이며 절망이다. 그것들을 끌어안을 때 우리는 이완과 휴식과 희망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올 한 해 그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어떤 일들을 겪든 자신에 대해 실망하든 절망하든 피로하든 죽고 싶든 한 번이라도 결승점에 들어가 본 러너라면 그 사실을 이해하기를. 결승점은 어떤 경우에도 충만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 아니면서 동시에 그 순간의 충만함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지 않는다. 삶의 희망 역시 마찬가지다. 우와, 오! 네. 우와. 네. 네, 친구를 위한 서문과 함께 러너의 이야기를 정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네, 멋지게 네, 낭독해 주셨어요. 네. 네. 아니, 저는 우리 해나 쌤 보면서, 네, 다른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늘 이렇게 잘하셨습니다만, 그 다양한 표정이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어, 네, 투명한 거울처럼 너무나 네, 희망을 향해 달리는 러너처럼 그렇게 표정과 함께 낭독을 잘 해주셔서 정말 무대 위에선 아름다운 배우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사회자님, 네,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멋지게 낭독해 주신 현아님 다음으로 순수함 그 자체인 미소와 말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책 쇼펜하우의 아포리즘을 김선아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아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장님, 지금 네. 굉장히 진행 너무 좋게 잘해 주시는데 마이크가 조금 멀어가지고, 아, 네, 조금만 네, 가까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아님. 네, 반갑습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우와, 오, 이렇게 또 서프라이즈? 네, 와. 괜찮죠? 괜찮죠? 아까 멋져요. 들어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네. 뭐 특별하게 준비한 건 없고, 이렇게, 멋지십니다. 네. 저는 두 개의 챕터를 준비를 했고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40살은 되어야 한다. 어렸을 땐 인생의 행로에 중요하고 중대한 사건이나 인물들이 요란하게 등장할 거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이나 인물들은 모두 조용히 뒷문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슬쩍 들어왔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적어도 40살은 되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아무리 평범한 인간이더라도 나이의 성숙과 경험의 결실만 있으면 인간으로서 과거의 자신보다 조금은 나아지기 시작한다. 자연스러운 본성에 의해 사람은 40살이 넘어가면 사람은 싫어하는 성향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산 너머 반대편 기슭에 있는 죽음은 산을 오를 때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기에 명랑하고 삶의 의욕에 차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 때문이다. 하지만 산의 정상을 넘어서면 풍문으로만 들어왔던 죽음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활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의욕도 감퇴해 젊은 날의 오만함이 물러가고 우울한 근엄의 지배를 받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교수대로 한 발짝씩 끌려가는 범죄자가 된 듯한 기분에 휩싸인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중요하지 않은 일이 점점 늘어난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자꾸 끝없이 되풀이되면서 처음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점차 중요해지지 않게 변해간다. 시간이 흘러가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다. 생명은 36까지는 시간의 이자로 살고 36 이후부터는 시간 그 자체를 갉아먹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젊었을 땐 적자가 발생해도 미미해 보인다. 어차피 이자일 뿐이므로 지출이 가해도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베푼 이자가 중단되고 원금을 사용하는 때가 오면 사라진 시간의 이자가 아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라는 생명의 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간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보다 더욱 욕심을 내는 것은 시간을 상실했다는 생명이라는 원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 없다입니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실을 택하겠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도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성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야 한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옆에서 지금 애가 뭘 보고 있는데 신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진, 진화론이 성실이라는 내적 본능을 동물학상의 특성으로 밝혀놓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감사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도 지금은 동물들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답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 언젠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이 맴돌고 있다. 이렇듯 값싼 지불에 기분이 상하느니 차라리 빌려주고 받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문제는 한 번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이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이 같은 조급함과 달리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제초,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 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가족과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끝입니다. 오, 네. 네. 자, 우리 네, 네, 아주 네. 멋진 배경 화면과 함께 네. 네, 강의를 듣는 듯한 네. 네, 공유를 그런 중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중지가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요? 네. 공유 아, 중지 네. 잘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죠, 관장님? 네, 거의 네. 네. 강의하는 식으로 그리고 옆에 애가 있어도 어쩜 그렇게 아니 이거 지금 굉장히 계속 네, 찾아가지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럼 굉장히 자녀분이 네, 계시고, 예, 긴장하지 않는 그런 참 매력이 예,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예, 네. 굉장히 자유로움과 또 어떤 편안함과. 그리고 어떤 중간중간에는 또 이런 것도 느꼈어요. 선아쌤이, 입술의 움직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주 이렇게 원활한 입술의 움직임과 함께 정확한 그런 내용을 우리 명숙쌤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네, 정말 중요한 강의처럼 잘 받았습니다. 그죠? 네, 자의식에 대한 예, 중요성.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혹시 화면 중간중간에 공유를 꺼주실 수 있나요? 이게 화면 제게 공유. 화면 공유가 어, 종료가 안 되는데 아, 죄송해요. 그래요? 켜기는 켰는데 끄지를 아, 못하고 아, 있어가지고요. 그러면요. 화면 공유 초록색이 안 보이실까요? 아, 그거 다른 걸 공유하라고만 나와요. 다른 거 공유하는 건 나오고 끄는 건 안 나오는데요. 음,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오호. 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화면 공유, 공유를 공유하면 이 위쪽, 모니터 위쪽 가운데 마우스를 커서 갖다 대면 공유 중지라고 혹시 안 뜨시나요? 중간에요? 저도 위쪽으로. 제 거에서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으로도 안 넘어가고. 그러면 잠깐 나가셨다가 다시 아,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잠깐 나갔다 다시 어쩔 수 들어올게요. 없이 바로 있어요. 들어오세요. 네.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네. 아, 네, 그런 방법도 있군요. 어, 아, 네, 어머나. 굉장히, 이렇게 반장님, 네, 여러분이 계시니까 IQ, 네. 이, 네, 굉장히 정말, 창의적인데요. 네. 집단지성. 네, 와, 네, 그러네. 맞아요. 집단지성. 정말 네, 멋집니다. 네, 저는 마흔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정신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순서 넘어갈게요. 네. 늘 책과 동행하면서 성실하게 과제를 올려주시고, 우리 토토낭의 영원한 언니, 네, 김숙님이 이어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김숙님 와, 부탁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는 5년 전에 거실 벽을 뚫고 문을 만들었습니다. 초록 감나무, 파란 하늘, 따스한 햇살, 부드러운 바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에도 작은 문을 내었습니다. 저는 매일 문을 열고 작은 도전에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정호승 산문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를 통해서 제 마음이 표현된 글을 만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벽은 문이다. 영화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1살 고아 소년 해리가 호그와트 마법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런던 킹스크로스역 벽을 뚫고 들어가던 장면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차단된 벽 속으로 해리가 성큼 발을 내디뎌 들어서자 벽 속에는 마법학교로 가는 특급 열차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승강장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로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벽이 문이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모든 벽 속에는 문이 존재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게 되었습니다. 벽은 항상 굳게 막혀 이곳과 저곳을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가치를 지니는 것인데 그 안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내 인생의 벽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케이 롤링에게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인생의 벽 앞에서 작가 자신이 연 용기의 문이었습니다. 이혼 후 어린 딸을 데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벽 앞에 서 있었지만 그녀는 해리포터를 씀으로써 벽을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삶의 벽 앞에서 문을 여는 존재입니다. 독수리의 평균 수명이 인간과 비슷한 까닭은 늙음과 죽음의 벽 앞에서 독수리가 스스로 새 삶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같으면 강도가 독수리는 떨어지고 30년 좀 넘게 살게 되면 무뎌진 부리가 자라 목을 찌르고 날개의 깃털이 무거워져 날지 못합니다. 날카롭게 자란 발톱마저 살 속을 파고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뼈를 깎는 과정을 밟아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선택하게 됩니다. 만일 새삼을 선택하면 6개월 정도 먹는 것도 포기하고 그 과정을 견뎌내야 합니다. 높은 산정에 둥지를 틀고 암벽에 수도 없이 부리를 쳐 깨뜨리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새 부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나면 발톱을 모두 뽑아내고 새 발톱이 자랄 때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고는 그 새 부리로
낡은 날개 깃털도 뽑아내고 새 깃털이 자라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때 독수리의 몸은 피범벅이 됩니다. 그런데도 독수리는 그 고통의 벽 앞에서 자신을 전부 새롭게 갈고 새 삶의 문을 엽니다. 만일 독수리가 벽 속에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면 결코 인간과 같은 수명을 누리는 새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벽 앞에서 내일이라는 새로운 삶을 위해 독수리처럼 선택과 결단의 문을 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독수리와 같은 고통과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2007년에 말기암으로 6개월 시한부 삶을 살면서도 마지막 강연이라는 동영상을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던진 미국의 랜디 포시 교수는 인생의 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벽이 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벽은 우리가 무언가를 얼마나 진정으로 원하는지 가르쳐 준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앞에 멈추어서라는 뜻으로 벽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인생의 벽을 절망의 벽으로만 생각하면 그 벽 속에 있는 희망의 문을 발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벽을 벽으로만 보면 문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입니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눈만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이 굳이 클 필요는 없습니다. 좁은 문이라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넓은 희망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 지니고 있어도 그 문을 굳게 닫고 벽으로 사용하면 이미 문이 아닙니다. 문 없는 벽은 없습니다. 모든 벽은 문입니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시 벽을 함께 읽으면서 내 마음의 벽에 있는 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벽, 정호승. 나는 이제 벽을 부수지 않는다. 따뜻하게 어루만질 뿐이다. 벽이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어루만지다가 마냥 조용히 웃을 뿐이다. 웃다가 벽 속으로 걸어갈 뿐이다. 벽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봄눈 내리는 보리밥길을 걸을 수 있고 섬과 섬 사이로 작은 배들이 고요히 떠가는 봄바다를 한없이 바라볼 수 있다. 나는 한때 벽 속에는 벽만 있는 줄 알았다. 나는 한때 벽 속에 벽까지 부수려고 망치를 들었다. 망치로 벽을 내리칠 때마다 오히려 내가 벽이 되었다. 나와 함께 망치로 벽을 내리치던 것들도 결국 벽이 되었다. 부술수록 더욱 부서지지 않는, 무너뜨릴수록 더욱 무너지지 않는 벽은 결국 벽으로 만들어지는 벽이었다. 나는 이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벽을 타고 오르는 꽃이 될 뿐이다. 내리칠수록 벽이 되던 주먹을 펴 따스하게 벽을 쓰다듬을 뿐이다. 벽이 빵이 될 때까지 쓰다듬다가 물 한 잔에
빵 한 조각을 먹을 뿐이다. 그 빵을 들고 거리에 나가 배고픈 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뿐이다. 와, 네, 정말 멋진 낭독이었어요. 오, 네네. 아니, 저는 정말, 뭐죠? 그 영화나, 그죠?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진짜로 보는 것 같았어요. 그죠? 우리 김수 선생님께서 이렇게 글을 딱 보다가 카메라를 딱 보시고 글을 보다가 카메라를 딱 우와, 네. 거의 뭐 전문가. 아주 여유롭고 매끄러우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 벽을 문으로 만들어서 또 꽃으로도 만들고, 예.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렇게 마음에 하나씩 탁탁탁탁 심어주는, 어우, 대단한, 네, 낭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습생. 네, 벽에 대한 시선을 바뀌게 하는 우리 숙님의 낭독에 이어서 담요와 책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젊음의 에너지로 토토낭을 상큼하게 만들어준 우리 주선님의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주선님 부탁드립니다. 오, 담요와 책만 있다면이라는 책에서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일부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어느 광고 회사에서 돈 많은 상류층 부자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세밀하게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부자들은 무채색의 단순한 디자인의 옷을 주로 즐겨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흰색이나 검은색, 회색 계통의 옷을 즐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미술사학자 오주석 선생님이 쓴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에서 읽은 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수묵화를 즐겨 그린 이유는 무채색이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색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리학자들도 회색이 가장 편안한 색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스님이나 수녀님을 비롯한 수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회색 옷을 입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회색이 아주 멋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상류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사 결과 그들이 즐기는 음식은 잡곡밥에 된장국, 유기농 채소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발효식품인 된장과 섬유질이 풍부한 곡식, 유기농 채소로 요리한 무침과 나물이 최고의 밥상인 것입니다. 여가 생활은 어떨까요? 상류층 사람들은 도시가 아닌 숲속에 전원주택을 갖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직접 장작을 패서 불을 지피고 정원을 가꿉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가를 보내지요. 상류층 사람들은 명품관을 드나들며 비싼 물건을 사고 돈을 많이 쓰는 여행을 다닐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의외의 조사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상류층 모습에 익숙해져서 그렇겠지요. 이런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은 정말 단순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한 하버드대 연구.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는 지난 1940년대부터 700여 명의 사람들을 75년 동안 추적 연구했습니다.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한 물음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연구 결과 답은 간단했습니다. 행복의 최대 조건은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흔히 인생은 시간여행이라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우린 항상 현재에 삽니다.
이탈리아 작가 미하엘 엔데가 쓴 모모는 시간에 대한 통찰을 하게 되는 소설입니다. 모모는 이탈리아어로 지금이라고 하지요. 책에서도 나왔듯이 모모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모모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들어주었을 뿐인데 단지 그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발사 푸지 씨는 공연히 인생이 서글퍼졌습니다. 가위질 소리, 잡담, 비누 거품과 함께 내 인생도 흘러가는구나. 대체 이제까지 살면서 이룬 게 뭐지? 하면서 말이죠. 푸지 씨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야. 난 누구지? 고작 보잘것없는 이발사일 뿐이지.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푸념을 합니다. 물론 그는 제대로 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막연히 중요한 것, 화려한 것이 멋진 인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인생을 누릴 시간이 없어. 제대로 된 인생을 살려면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 자유로워져야 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평생을 철컥거리는 가위질과 쓸데없는 잡담과 비누 거품에 매여 살고 있으니. 이발사가 우울해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 회색 신사가 잿빛 고급 승용차에서 내려 가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알듯이 회색 신사의 홍보 마케팅 전략에 넘어간 이발사 푸지 씨는 그날부터 시간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아꼈습니다. 시간을 저축한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저축은행에 시간을 저축하려면 친구를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줄여야 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 곁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또 노래를 하고 책을 읽고 명상을 하는 시간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는 언젠가 다른 인생을 새로 살기 위해서 시간을 철저히 아끼리라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시간을 아끼려고 애를 쓸수록 놀랍게도 그의 시간은 수수께끼처럼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점점 짧아졌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해가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는 편집증에 걸린 사람처럼 시간을 아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를 악물고 더욱더 시간을 아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시간저축은행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간을 아껴서 벌게 된 돈으로 예쁜 옷을 사 입고 화려해졌지만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빛은 사라져 갔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기쁨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모모의 저자가 들려주는 지혜는 앞에서 말한 어부 이야기와 그 의미가 닿아 있습니다. 먼 미래에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얻으려고 지금 내게 소중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니까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순간을 느낄 뿐입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 천국에 가기 위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인생에서 기쁨을 발견했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너의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이지요. 감사합니다. 네, 아우, 상큼하게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네, 무엇이 행복인가에 대해서, 그죠? 네. 그러네요. 기쁨을 발견하고 기쁨을 주고 지금 너무 우리에게 기쁨을 준 아니 그 주선님이요. 이렇게 그 관장님 네. 책을 딱 열고 네. 이렇게 네 안경을 끼셨잖아요. 이렇게 책을 딱 이렇게 하는데 그 모습이 정말 뭐라 그럴까 되게 행복한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만화에서
뿅 나온 분이 책을 열고 이렇게 읽으시는데 그 목소리도, 네, 그죠? 맞아. 너무나 네. 어, 만화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정말 되게 행복했고, 낭독이라는 책을 읽는 것에 어떤 즐거움, 기쁨? 그런 것을 그대로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런 순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낭독을 들려주신 우리 주선님에 이어서 이제 제 차례입니다. 네, 제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에다가 타이핑을 했는데 안경이 깨지면서 잘 안 보여서 글자를 폰트를 키우니까 두 장이 되더라고요. 네. 네, 반장님, 네, 예, 조금만 네, 네, 가까이만, 네, 해주시면, 네, 천천히, 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 7년 전, 그러니까 수필 강좌를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필 강좌를 한 세 텀 정도 들었었는데 그때 강의해 주신 분이 송봉년 선생님이시고 음, 최근에도 이제 연락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책을 계속 이제 책하고 최근에 나온 시집도 이제 이렇게 낭독하고 하면서 그래서 선생님 책을 계속 그 중에 한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요. 음, 다 낭독하고 싶었지만 그중에 이제 분량이 좀 적당한 걸로 하다 보니까 네. 협계 열차는 노을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김장철이다. 양념에 들어갈 새우를 생각하다 소래포구를 떠올렸다. 오래전 다녀온 적은 있지만 포구 풍경도 볼 겸 협계 열차가 다녔던 길을 걸어볼 생각이다. 포구로 배가 들어오고 공판장 경매가 열리는 것을 보려면 서둘러야 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경매가 끝나버려 공판장은 썰렁했다. 빈 배들만 정박한 채 멀리 도로와 철교 너머로 날아다니는 새들이 한가롭다. 조금 전 배에서 내린 생새우와 소라, 꽃게며 갑오징어와 전어 같은 어물들을 펼쳐놓은 난전으로 들어섰다. 커다란 상자와 통마다 새우들이 넘쳐났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싱싱한 생물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펄떡거리며 꼬리를 치거나 꿈틀대는 생명들의 살아 움직이는 모습은 식욕과 함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때가 때니만큼 새우 파는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다. 겨우 틈새를 파고더니 분홍빛 속살이 비치는 새우 눈들이 검정깨처럼 선명하다. 생새우를 샀다. 두 식구 김장에 2kg면 충분하다. 남편은 수육에 새우젓을 얹어 쌈을 쌀 생각에 벌써부터 즐거운 모양이다. 좁은 객가라는 뜻의 소래포구는 인천 내항이 준공되면서 새우잡이 소형 어선들이 정박하기 좋은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새우 파시를 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어항이자 유명 관광지로 소문난 터라 사람들로 북적인다. 난전에서 어시장 안으로 들어오니 사고 싶고 먹고 싶은 게 많아 걸음이 느려질 수밖에. 꿈틀거리는 장어, 꽃게, 주꾸미, 조개 같은 생물들에게 눈을 떼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값을 부르며 손님을 붙잡는다. 온갖 해산물들을 구경하는 동안 허기가 느껴졌다. 회를 떠가면 매운탕을 해주는 식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찼다. 주문한 새우튀김과 매운탕이 나왔다. 왕새우튀김은 바삭바삭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쑥갓과 미나리를 듬뿍 얹은 얼큰한 매운탕은 쌀쌀하게 느꼈던 몸을 후끈 데워주었다. 시원하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집에서는 왜 이런 맛이 나지 않는지 모르겠다. 옆자리 또래 부부가 배추 600포기를 김장해서 나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2접시나 시킨 우럭과 광어회를 듬뿍 덜어준다. 모르는 사람끼리 후한 인심도 건네며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래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아닐까. 저쯤 협계열차가 다니던 길이 보인다. 지금은 인도가 된 철길을 걸었다. 건너편 월곶까지 걸어서 갈 수 있다. 철교 침목 아래 바닷물을 내려다보니 부들거리는 다리로 철교를 건너던 지난 날이 스쳤다. 소래포구는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을 실어 나르기 위해 운송수단이 필요했다. 수인선 철도로 작업 인부들과 연복군을 실어 나르던 광경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염전은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소금 창고와 습지 공원은 함께 구경하기 좋은 곳이다. 지금쯤 붉게 물든 나문재가 장관을 이룰 것이다. 철로 옆으로 전철이 지나간다. 소래역사관 앞에는 두량의 협교열차가 서 있다. 차에 오르니 얼마나 좁은지 마주보고 앉으면 서로의 숨결이 느껴진다는 말이 맞겠다. 윤호명 소설 협계열차에는 이렇게 썼다. 하루에 3번씩 다니던 그때의 협계열차를 기억한다. 그때의 협계열차만큼 내 인생에 환상으로 달린 열차는 없었다. 가을에 그 작고 낡은 기차는 어차피 노을역의 시간대에 달리게 되어 있었다. 서해 안의 노을은 어두운 보랏빛으로 오래 물들어 있고 나문재의 선원색 빛깔이 황량한 갯가를 뒤덮고 있던 갯가를 잊지 못한다. 협계 열차를 타보니 내 어릴 적 기적소리와 흰 연기를 피워 올리며 지축을 울리던 바퀴 소리가 들려온다. 내 유년의 환상 열차는 소실점 밖으로 사라지고 휘어진 철기만 남긴 채 지금은 노을 속이다. 김장을 하려고 새우를 샀으니 절인 배추를 사야겠다. 양념 준비와 버무릴 그릇이며 김치통을 준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괜히 마음이 먼저 분주해진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 제가 이 시점에서, 네, 그, 다른 분들은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다양하실 것 같아요. 아까 왜, 우리 선아쌤, 네, 선아쌤께서, 제가 이게 공유중지가 안 돼요 할 때, 나가시면 어떨까요? 하는 그런 천재 같은 아이디어를 주지.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 저랑 지금 우리 명숙쌤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들으시면서 참 느낌이 다 다르실 것 같아서 궁금해요. 그런데, 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그 명숙쌤 낭독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 소리 보고 내가 간 적이 있던가? 막 어렴풋이. 그런데 그 경험과 상상이 지금 명숙쌤의 음성으로 같이 이렇게, 네, 뭔가 막 장면이 떠오르는데 그 목소리가 처음엔 되게 은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련하다. 또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또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엄청 포근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독한 미식가라고 혹시 아세요? 네. 여행 다니시면서 이제 일본 분이신데 오이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이렇게 선생님 음성과 낭독에서 이런 어떤 고독한 미식가까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그 우리 강지연 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쑥스럽기도 하시고 또 예, 그러실 텐데 그래도 딱 화면 정말 기분 좋게 열어주셔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는 부분이 진짜 완전 감동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우리 그 선아쌤만큼 자유스럽고 편안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잠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열어주세요. 네, 마이크 혹시 네네, 강지연 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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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 혹시 네. 어떤 선생님 지인분이셔요? 저 사실은 저 초대해 주신 분 성함도 잘 경화쌤. 모르겠어요. 아, 신경화 그렇구나. 선생님이구나. 네. 아, 맞아요. 그래서 아까 잘 못 네. 들어오시다가 들어오신 분이신 거죠? 경화쌤. 네, 전 사실 오늘 줌으로 들어온 게 생애 처음이에요. 그래서 남편 도움 받아가지고 들어오느라고 아, 아까 처음에 들어올 때 좀 헤맸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생애 처음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함께 계셔주셨던 건가요? 네. 제가 이렇게 와도 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요. 네. 너무 좋은 자리,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중간에 사실 조금 어색하시거나, 에, 제가 질문을 하면 괜찮은 건가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한 몇 분 이렇게 낭독 들으셨잖아요, 지연쌤. 네. 제가 그냥 네. 편의상 그 지연님 해도 되지만, 네, 네. 그래도, 네, 그렇게 한번,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편안한 느낌. 저는 네. 낭독이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음, 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실어서 그 네. 문장, 그 단어 하나에 실어지고 또 어떤 스토리 안에 내 감정이 이렇게 실어서 담겨져서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런 게 오늘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각자 사는 삶이 또 많이 다르신데 그 중에서도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내서, 이렇게 솔직히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럼요. 아기 키우시면서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아, 제가 네. 네, 너무 감동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또 들어오시도록 도움 주신 남편분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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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12번째 오늘 수업이에요. 그리고 네. 이제 기초반이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처음 시작하신 분도 계시고 책 좋아하셔가지고 소리 내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또 함께 수업 참여하셨는데 토요일 이 시간이 쉽지 않은 시간인데 네, 저희 이렇게 지금 일단 12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그 다음 과정으로 해서 즐겁게 또 갈 예정입니다.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관장님, 네, 저희를 아주 정말 포근하게 잘 감싸 주시면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지원생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또 다음 우리, 네, 선생님의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지연 쌤은 거의 평론가 수준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맑은 음색과 명료한 발음으로 제가 너무 부러워하는 토트넘의 품격을 높여주는 우리 순일님의 낭독이 이어지겠는데요. 낭독 글자는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네, 순일님, 네, 멋진 낭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순일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신고은님의 잘하고 싶어서 자꾸만 애썼던 너에게라는 책에서 우리 인생이 단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이라는 긍정 심리에 관한 글입니다. 뮤지컬 음악 감독으로 잘 알려진 박할린의 소식을 들었다. 양쪽 신장이 모두 손상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녀는 신장 이식을 권고받았지만 평생 투석해야 한다는 말에 수술을 포기했다고 한다.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한 인터뷰에서 보여준 그녀의 고백을 통해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기자, 만약 5분 뒤에 죽는다고 해도 후회가 없겠어요? 박할린, 후회 없어요. 진짜 저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남들이 나만큼만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쟁이 없을 것 같아. 그녀의 호탕한 웃음이 활자를 넘어 들리는 것 같았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왔구나. 우리는 삶의 끝자락에 섰을 때 후회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당장 5분 뒤에 죽어도 후회가 없을까? 지금을 살기. 한창 어려운 시절엔 500원도 귀했다. 카페에 가면 가장 저렴한 음료를 찾느라 한참을 서성였다. 당시 나와 정반대의 성향인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도 나만큼 여유가 없었지만 항상 제일 비싸고 맛있어 보이는 음료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 맛과 시간을 충분히 향유했다. 그 친구는 용돈이 떨어지면 며칠을 굶었다.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김에 밥을 싸먹는 것으로 버텼다. 그러다 여유가 생기면 다시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었다. 그런 행동이 내 눈에는 한심해 보였다. 그렇다고 500원, 1000원 아끼며 살아온 내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티끌은 아무리 모아도 티끌이었다. 미래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친구나 나나 늘 부족한 건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롤러코스터를 타던 친구와 내 인생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다.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자주, 더 많이 행복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겁을 낸다. 행복을 누리다 불행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 이득을 누리다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에 대해, 그래서 웃는 날도 없고 우는 날도 없는 맹숭맹숭한 삶을 견뎌낸다. 하지만 내려가야 올라갈 일도 생기는 법. 이틀 굶고 하루를 맛있게 먹는 것이 매일매일 맛없는 순간을 살아가는 것보다 나을지도 모른다. 비싸거나 화려하지 않아도 즐거운 일은 무궁무진하다. 관심이 없어 못 찾을 뿐이다. 하루에 적어도 15분, 나만의 시간을 가지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한 달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선물을 하자. 그 선택을 위해 조금은 아끼고 참아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를 웃게 하는 경험이 쌓일 때 그 추억이 다른 날들을 버티는 힘이 되어준다. 주인 되기. 매 수업의 첫 시간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한 친구가 이렇게 답했다. 군대 간 남자친구가 휴가 나왔을 때요. 그 대답은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동시에 안타깝게 했다. 그럼 남자친구가 휴가 나오지 않을 땐 행복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나의 행복을 남에게 맡긴다. 좋은 사람이 나타나 주길, 그가 나를 웃게 해주길, 때로는 상황에 맡기기도 한다. 좋은 일이 생기길, 기적이 일어나 주길. 이런 바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좋아하는 사람을 지켜만 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쟁취해야 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자주 행복한 사람이고
자주 행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쟁취해야 한다.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내가 고민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행동으로 행복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의 빈도가 높아진다. 행복의 주체가 되려면 나를 잘 알아야 한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자주 웃는지 파악해야 한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노래방에 간다고, 음식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뷔페를 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남들에게 행복한 것이 나에게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반대로 남에게 별 볼 일 없는 것이 나에겐 큰 행복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핵심 열쇠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행복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언제 미소 짓는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지, 어떤 일에 뿌듯한지 알고 그 순간을 적극적으로 내 것으로 만든다. 행복은 능동태다. 인생이라는 문장의 주어가 내가 될 때 나의 인생은 희극이 된다. 위하기. 일반인이 출연하는 연예 예능 프로가 인기몰이하면서 우리 부부도 순식간에 TV에 빠졌다. 딱 한 해만 봐야지 하다가도 다음 해를 재생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다 보면 어느새 시계바늘을 12시를 가리켰고 그제야 오늘도 하루를 날렸구나 하며 후회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방송을 끝내버린 PD를 원망하며 다음 회를 재생하려는데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나오지 않았다. 20분쯤 지났나? 땀을 뻘뻘 흘리며 뿌듯한 얼굴로 등장한 그는 화장실 청소를 마쳐놓으라고 자랑했다. 갑자기 웬 청소냐며 어리둥절한 내게 남편은 말했다. TV만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워. 이렇게 내가 청소라도 해놓으면 네가 내일 편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잠자리에 든 남편 곁에서 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다리 꼬기, 꾸부정하게 앉기, 허리 숙이고 걷기, 양손으로 턱 받치기, 밥 먹자마자 드러눕기.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들은 왜 이토록 편안한 걸까? 이렇게 즐거운데 몸에 안 좋다니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쁜 자세로 오래 쉬다 보면 어딘가로부터 고장 신호가 울린다는 것이다.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다. 빈둥빈둥 마음 편한 대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허무함이 밀려온다. 분명 그 순간에는 편안하고 좋았지만 말이다. 그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면 어떨까? 진정한 행복은 나를 위한 기쁨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만족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위해 베푸는 과정에서는 만족감이 생긴다. 가족을 위해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작은 실천부터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는 봉사까지. 시간이 없다? 구호단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커피 한 잔 값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위대하다. 나라는 사람이 더 큰 세상에 이바지한다는 느낌이 들 때 행복은 꺼지지 않는 거품처럼 부풀어 오를 것이다. 긴 여행을 떠났던 적이 있다면 떠올려보자. 없다면 상상해보자. 여정 동안 충분히 즐겼다는 느낌이 들면 여행의 끝자락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다. 좋은 추억을 남기고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도 여행과 같다. 여행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다. 그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여정을 충만하고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3가지 조언을 건네며 마친다. 즐거운 삶을 살아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해 지금에 머물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이다. 끝. 네, 끝? 네. 끝. 네, 5분밖에 남지 않았다면이라는 제목하고, 네, 자, 저는, 네. 네, 제가 뭐라고 썼는데, 잘 안 보이나? 명숙쌤 안경이 아, 아시다시피 안경이 어제 이렇게 고장이 나서 지금 굉장히 네 예, 땀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맞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음, 명숙쌤. 예. 그 제가, 네네. 듣고서 막, 어, 이 말이 되게 걔였어요. 관심이 없어서 못 찾을 뿐이다라는 말을 되게, 했었어요. 네네 자, 맞아요. 그러면은, 네, 네 우리 네네 성우님 맞아요. 말씀 저는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 지금 순일쌤 뭐 늘 지금 처음에 우리 명숙쌤이 소개하실 때도 정말 네, 명쾌한 소리와 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들으면서 이렇게 입안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왜 우리 발음이 막 자음 모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혀하고 이렇게 달고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자음 모음이 막 해체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하나하나의 음절이 다 들리고요. 그러면서도 감성도 있고 네 소리도 꿀성대 같으신 느낌도 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솔쌤 오늘 늘 지금 부모님 그 아버님 이렇게 간호하시느라고 힘드신데 아주 뽐뽐 목소리와 예, 네, 내용을 네, 잘 정말 행복하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매일매일 꾸질꾸질하게 하고 있다가 간만에 화장도 하고 머리에 힘도 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고요. 네, 순수하고 그 밝은 음색으로 따뜻하게 동화를 창작하는 우리 동화 작가 백창희 작가님의 자작 동화 낭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백창희 스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 뒷 배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공유할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넘어가는 거 확인했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백창희 선생님, 네, 그 백장이라고 이렇게 지금 보이는 잖아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필명처럼 쓰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이름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백창희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남자친구들이 백창희, 백창희, 배짱이, 배짱이 하다가 개미와 배짱이가 돼가지고, 네, 제가 별명이 돼서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네, 어른이 되고 동심을 키우다 보니 필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즐기는 배짱이가 되고 싶어서 그림하고 동시 쓸 때는 필명을 배짱이라고 하고요. 어른 에세이나 시를 쓸 때는 백창이라고 하고 씁니다. 네. 네, 물어주셔서 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숲이 생겼어요. 글, 배짱이, 그림, 박찬주. 걸음동무 출판사. 화면이 안 넘어가죠? 지금 네, 화면이 안 넘어갔죠? 네, 화면이 안 화면 안 넘어가고, 넘어가요. 네. 예, 제가 항상 이거를 할 때 어떤 때는 잘 안 넘어가고 해서 다시 맞아요.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커졌을 때는 됐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작아져, 뭐가 문제일까요?
항상 방송사고가 생기는. 맞습니다. 화면 2개 쓰시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1번, 2번 그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됐죠.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대로 본다고 화면을 2개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네. 숲이 생겼어요. 글, 배짱이, 그림, 박찬주, 걸음동무 출판사.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미있는 별명이 생겼어. 아이들은 나를 보고 거꾸로 자라는 나무라 불렀어. 마치 물구나무를 선 모양이랑 닮았다면서 말이야. 새소리, 물소리만 들리던 이곳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어 큰 마을이 되었어. 화창한 날이면 바람을 따라 아이들과 사사사 스스스 기분 좋게 춤을 추었어. 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같이 놀 때가 제일 행복했어. 밤이 되면 달님에게 낮에 아이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가끔은 달님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단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이들은 나보다 새로 생긴 놀이터를 더 좋아했어. 내가 온몸을 흔들며 아무리 아이들을 불러도 저 멀리 놀이터에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의 소리만 아스라이 들릴 뿐이었어. 마을 모습도 점점 달라졌어. 새로 생긴 높은 아파트들은 바람길을 바꿔놓았어. 밤마다 반짝이던 별들도 하나둘 희미해졌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큰 집을 짓고 넓은 도로를 만드는 일에 하루를 다 보냈어.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잘려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슬프고 무서웠어. 으아! 그러던 어느 날 큰 차들과 시끄러운 톱날이 내 가지와 줄기까지 싹둑 베어버렸어. 순식간에 내 몸은 부러지고 꺾여 상처투성이가 되었어. 뿌리까지 뽑힌 나는 큰 트럭에 실렸어. 아, 지금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달리던 트럭이 덜커덩 크게 튀어오르는 순간 나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 겨우 정신이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을 때, 낯설고 추운 이곳은 어디지? 땅은 온통 메마르고 까슬까슬하기만 했어. 멀리 강물에 비친 달도 나처럼 춥고 외로워 보였어. 잘라나간 큰 줄기 사이로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날 큰 차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왔어. 나는 발이라도 있다면 도망치고 싶을 만큼 이젠 사람들이 너무 무서웠어. 안녕, 버드나무야. 우리는 나무를 치료해주는 의사란다. 사람들이 너에게 이런 짓을 하다니 우리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꼭 낫게 해줄게. 너도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나는 큰 수술을 받는 것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어. 그렇게 추운 겨울과 3번의 봄을 맞이하는 어느 날, 반짝이는 봄 햇살을 보며 예전의 내 모습이 떠올랐어. 달님처럼 별님처럼 해님처럼 빛날 수는 없지만 나도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지고 싶었어. 나는 가지를 뻗어 바람과 다시 즐겁게 춤을 추고 싶었어. 뿌리도 길게 뻗어 새로운 땅과 인사를 나누고 싶었지. 새로운 땅은 나에게 흙 속에 있는 좋은 양분을 나눠주었어. 덕분에 나는 기운을 내고 조금씩 힘이 생겼어. 가지와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랄 때쯤 그제야 내 주변에 친구가 생겼다는 걸 알았어. 터널 공사로 산이 깎여 다친 소나무, 집이 헐려 몸통이 베인 감나무,
열매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구박받은 은행나무. 우리는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들어주며 조금씩 친해졌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숲이 되었어. 그 사이 새로 자란 뿌리 옆에 작은 버섯이 태어났어. 나는 그동안 내 뿌리를 보호해주고 덮어준 고마운 흙에게도 물을 나눠주었지. 그러자 땅속에서 작은 풀씨들이 하나 둘 싹을 틔웠어. 봄이 되자 새들이 찾아와 기분 좋은 노래를 불러주었지. 나와 새들은 곧 좋은 친구가 되었어. 여름에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찾아왔어. 나와 다른 나무들은 시원한 빗물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어. 맹맹 꽁꽁 개굴개굴 개굴. 맹꽁이와 개구리도 물웅덩이가 생겼다고 기뻐했어. 가끔 아파트 유리창과 도로 유리벽에 부딪혀 다친 새들도 찾아왔어. 나와 친구들은 새들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주었지. 새들은 우리의 열매를 먹고 여기저기 씨앗을 옮겨 놓느라 바빴어. 어느새 나도 저 멀리 강과 도시가 한눈에 보일 만큼 훌쩍 자랐어. 숲으로 불어오는 바람 향기도 상쾌하고 시원했어. 자동차 소리 대신 풀벌레 소리와 딱따구리 소리 멀리서도 들렸지. 바람과 함께 사사사 스스스 다시 춤을 출 수 있어서 나도 너무 기뻤어. 이웃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찾아왔어. 자동차 소리, 나쁜 공기를 피해서 말이야. 달님과 별님은 환하게 웃으며 오늘 잘 지냈는지 물어주었어. 나는 달님과 별님에게 낮에 아이들과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느라 밤을 꼬박 새우는 것도 즐거웠어. 햇살이 반짝이는 겨울 아침,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어 나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 까치들도 나에게 반갑게 인사해 주었지. 이제 나는 추운 겨울이 와도 더 이상 춥지 않아. 이 이야기는 경기도 하남 나무고원을 배경으로 나무의 입장에서 쓴 그림책입니다. 도로공사나 아파트 공사로 땅을 잃고 베어지고 다친 나무들의 쉼터로 황무지가 숲이 된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들 속에 수양버드나무는 3번의 외과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아주 잘 자라서 하남 나무고아원을 대표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도시 간판을 가린다고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낙엽이 떨어져 치우기 귀찮다고 심하게 가지치기를 당하거나 베어지는 나무들. 심지어 땅까지 빼앗기고 쫓겨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나무는 묵묵히 척박한 땅에 옮겨 심어지면서도 다시 뿌리를 내리고 혹독한 시간을 견디며 제 할 일을 하며 푸른 마음을 키우고 숲이 되고 사람에게 다시 깨끗한 공기와 시원한 그늘까지 선물해 줍니다. 자연이 건강할 때 우리도 함께 건강하고 생활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땅을 잃은 나무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숲이 되어주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도 푸르고 건강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푸른 숲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와, 네. 네, 와. 감사합니다. 우와. 네, 관장님. 와,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이렇게 리허설 비슷한 그런 시간을 했었는데, 그때랑 또 느낌 굉장히 달라요. 네. 그죠? 그림이 있어서 조금 보시는데 지루함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아, 이야기로 들려드렸을 때보다. 그리고 네, 실제 여기 보이는 나무의 뒷모습이 정말 황무지였는데 이렇게 숲을 네. 이루었던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와, 어쨌든 이 하남의 실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네, 식물들을 보호하면서 행복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엄청, 이거는 뭐, 감동인데요. 네, 감동이고. 우리 또 창희 작가님께서, 백창희 작가님께서 이렇게 낭독하시는 부분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면 그 단어마다의 그 되게 미세한 부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맹맹꽁꽁, 개굴개굴, 뭐 이런 거 막 기억에 남고요. 네, 그거는 농담이지만 어쨌든 네, 그 굉장히 그 아까 나무의 입장에서 그 감정들을 살아 숨쉬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강산 푸르게 이완킹걸 광고했었는데 그 뭐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광고고 또 다른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정말 실제 이야기를 음, 작가의 입장에서도 들려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숙쌤. 네, 네, 역시 책이 배경이 되니까 훨씬 다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직접 이렇게 숲을 보면서 뒷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배짱이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배짱이 작가님의 뒤를 이어서 네, 우리 신경아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경아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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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수아비 일기, 쌈마오 산문집, 좋은 옮김. 저런, 책은 봐도 소용없어. 내가 건너가서 좀 봐줘야겠군. 노인이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어왔다. 2달 뒤 우리 집 마당에서는 옆집 노인네가 심어놓은 해당화만 쑥쑥 자라고 있었다. 은퇴하기 전에 꽃이 파셨어요? 호기심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나는 평생 돈을 만졌어. 은행에서 다른 사람들 돈을 세며 살았지. 퇴직하고 나서 안사람 건강 때문에 이 섬에 와서 살게 됐어. 할머니는 한 번도 못 뵈었는데요. 그 사람은 작년 겨울에 죽었어. 노인은 고개를 돌려 바다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나는 노인을 참아볼 수가 없어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흙만 파헤쳤다. 맨날 집을 칠하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언젠가 내가 죽으면 우리 할멈하고 다시 이 집에 와서 살려고 그래. 그때 다시 자네를 보겠구만. 자네는 우릴 못 보겠지만. 영혼 얘기 하시는 거예요? 왜? 무서워? 무섭긴요. 제 앞에 꼭 한번 나타나 주시면 좋겠어요. 노인이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아내를 잃고도 이토록 활력이 넘치는 걸 보니 벤슬에 못마땅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 생각은 안 나세요? 나는 노인을 들쑤셔 보았다. 젊은이, 사람이라면 다 가야 할 길이야. 나도 당연히 할멈이 생각나지.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나는 안 부르신 걸 어쩌겠나. 그러니 남은 생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살아가야지. 자포자기하고 있어봤자 자식들만 속상해. 자식들이 보살펴드리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대로 다 바쁘게 살지. 나는 혼자 살아도 내가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어. 애들이 뭐 하러 날 보살펴? 말을 마치자 그는 페인트통을 들고 다시 벽을 칠하러 갔다. 자식은 노후 대비용이 아니다. 이런 열린 인생관은 내 눈에는 대단히 지혜롭고 용기 있게 보였다. 그동안 내가 보아온 중국과 미국 노인들은 꽤나 비관적이었다. 그런데 유럽 노인들은 전혀 달랐다. 적어도 내 이웃들은 그랬다. 나는 또 에릭이라는 노인을 알게 되었다. 에릭 역시 퇴직한 사람이었다. 이웃들을 위해 이런저런 잡일을 해주느라 정신없이 바빴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어느 날 차고문을 고치려고 핀란드인 목수를 찾아갔는데 집에 없었다. 그때 누군가 에릭을 찾아가 보라고 일러주었다. 에릭은 74살이나 되었는데도
날마다 공구를 들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이것저것 고쳐주었다. 도무지 그 나이로 보이질 않았다. 차고문을 다 고친 에릭이 내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음악회를 여는데 아가씨도 올 테요? 어디서요? 무슨 음악회인데요? 민요 연주회라오. 스웨덴, 덴마크, 독일 민요 다 연주하지. 아가씨도 와서 꼭 들어요. 꼭 오면 좋겠구려. 그날 저녁 각자 악기를 품에 안은 노인들이 에릭의 집 널찍한 옥상으로 모여들었다. 다들 잔뜩 신바람이 나보였다. 나는 난간에 앉아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피리, 바이올린, 아코디언, 하모니카 선율에 장단을 맞추는 손뼉 소리와 그윽한 휘파람 소리가 더해졌다.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한 노부인이 가슴을 활짝 펴고 우렁차게 노래를 불렀다. 에릭은 바이올린을 켰다. 한 영감님이 나에게 익살스럽게 다가와 허리를 굽혔다. 나는 난간에서 폴짝 뛰어내려 함께 왈츠를 추었다. 어르신과 함께 이렇게 우아하게 춤을 춰보기는 처음이었다. 내가 노인들에게 이토록 매료될 줄이야. 그들의 삶은 풍요로워 보였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단단히 움켜쥔 채 뜨겁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는 제대로 감동받았다. 그날 밤 달빛이 내린 바다에 어우러진 눈앞의 광경을 보며 나도 모르게 죽음이라는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삶이란 이토록 아름다운데 하느님은 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걸까? 나는 영원히 살고 싶었다.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또다시 에릭을 찾아갔다. 바닷가에서 주운 나무 토막을 자를 톱이 필요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70살 된 과부 애니였다. 쌈마오,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 있다오. 안 그래도 조만간 찾아갈 생각이었는데.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싱글벙글이세요? 나는 빙그레 웃으며 수영복을 입은 애니를 살펴보았다. 에릭이랑 나 지난달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오. 이런 놀라운 소식이 있나. 나는 너무 기뻐서 애니를 번쩍 안아들고 빙 돌았다. 정말 잘 됐어요. 축하드려요. 고개를 쭉 뽑아 집안을 들여다보니 에릭이 바이올린을 켜면서 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나는 안으로 뛰어들었다. 에릭, 어쩐지 그날 밤에 애니한테만 춤추자고 청하더라니. 이렇게 된 거였어요? 애니는 얼른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왔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애니는 행복에 겨워 보였으나 에릭은 오히려 말수가 적었고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쌈마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오? 애니가 불쑥 물었다. 제가 상관할 일이 전혀 아닌데요. 두 분이 어떻게 사시든 다른 사람은 한마디도 뭐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자네는 찬성하는 거지? 저는 행복한 사람들을 보는 게 좋아요. 결혼이야 했건 안 했건. 우린 결혼을 못한다오. 결혼하면 전 남편 연금을 못 받게 되거든. 에릭이 받는 연금은 에릭 혼자서만 살아갈 만큼이라서.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애니, 저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에요. 에릭이 톱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나는 거실 책꽂이에 놓인 사진을 구경했다. 에릭의 가족 사진 곁에 애니의 가족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고 에릭의 전처 사진도 지워지지 않고 원래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에릭하고 나는 둘 다 과거가 있다오. 똑같이 과거의 짝을 그리워하고 있고 어쨌든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하고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과거의 사랑을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의 매 과정을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애니, 그렇게 자꾸 해명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설마 그런 것도 이해 못할까 봐요? 나는 톱을 빌려 바닷가에 가서 나무 토막을 잘랐다. 아침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 가득 곱게 물들어갔다. 어둑해질 때까지 톱질을 하다가 자른 나무 토막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에릭의 집에 들러 울타리 안에 톱을 넣어두는데 부엌에서 애니가 소리 높여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다.
70살 노인의 노랫소리에는 사랑의 환희가 넘쳐 흘렀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며 날짜를 헤아려 보았다. 호세가 돌아오려면 아직 나흘이나 남았다. 처음에는 노인들만 사는 마을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그들의 외로움과 슬픔에 물들어 버릴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인생의 끝자락에도 봄날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끈질긴 사랑, 그리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빚어낸 기적처럼 눈부신 만년이 아닐까? 나는 아직도 나라는 사람을 확실히 잘 모른다. 남은 내 인생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내가 한물간 폐물로 여기던 노인들, 그들은 내게 그 어떤 교실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 끝입니다. 오, 네. 네, 정말 노년의 삶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그렇게 통찰력을 주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우리 경화쌤은 또 이렇게 약간 측면으로 이렇게 요만큼도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네. 딱 멈춰진 그 자세에서 아니 우리 보통 뭐 천의 목소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약간 속도감도 있으면서 그 인물들이 다 살아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 대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하지도 않고 약간의 그 절제감과 더불어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무대로 막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원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음성으로 감동적인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